2024년 1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62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보였다. 이곳에 사는 강민주는 겨우 36살이었다. 4년 전 창업한 IT 스타트업이 2년 전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업계는 민준을 차세대 리더로 주목했고 경제 매체는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성취감 대신 공허함만 가득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민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안방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변호사인 아내 윤서아는 오늘도 먼저 잠들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서아는 민준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오래였다. 아침에는 각자 출근 준비에 바빴고 저녁에는 둘 다 지쳐 있었다. 주말에도 민주는 회사 일로, 서아는 송무 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아들 방 쪽을 바라봤다. 초등학교 3학년인 9살 도연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도연과 제대로 놀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민준은 아빠라기보다 가끔 집에 오는 낯선 어른에 가까웠다. 도연은 아빠보다 엄마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노트북을 덮고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든 민주는 인스타그램을 켰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릴스 영상들이 쏟아졌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한 영상에서 손을 멈췄다. 화면 속 여성은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28살. 박지혜라는 뷰티 인플루언서였다. 안녕하세요. 지혜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단순한 멘트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의 귀에 그 목소리가 오래 남았다. 민준은 박지혜의 프로필로 들어가 다른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다. 메이크업 튜토리얼, 뷰티 제품 리뷰, 일상 브이로그. 영상마다 박지혜는 따뜻한 말투로 시청자들을 위로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응원할게요. 민주는 어느새 1시간 넘게 박지혜의 영상에 빠져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빈 자신의 삶.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아들과는 거리가 멀고 회사에서는 CEO라는 직함만 있을 뿐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 민주는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그리고 박지혜의 영상을 볼 때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박지혜의 영상을 찾아봤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박지혜의 라이브 방송 알림을 켜두고 구독 버튼을 눌렀다. 팔로워 숫자는 12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박지혜를 좋아했다. 민주는 그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날 밤, 박지혜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방송을 시청했다. 옆에서 서아는 업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지혜는 화면 속에서 신제품 립스틱을 발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다. 민준도 댓글을 달았다. 오늘도 예쁘네요. 하지만 수천 개의 댓글 속에서 민준의 글은 금방 묻혀버렸다. 민준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별풍선 아이콘을 눌렀다. 5만 원권 슈퍼챗을 보냈다. 화면에 민준의 닉네임과 메시지가 크게 떴다. 박지혜가 민준의 후원을 확인하고 말했다. 민준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단 몇 초였지만 박지혜가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박지혜의 영상을 시청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박지혜의 커뮤니티 게시물을 확인했다.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휴대폰으로 박지혜의 스토리를 확인했다. 저녁에는 박지혜의 라이브 방송을 기다렸다. 민준의 하루는 이제 박지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아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다.
대형 M&A 건을 맡아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다. 민준 역시 서아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박지혜의 팬미팅 공지를 발견했다. 3월 중순 강남의 한 호텔에서 소규모 팬미팅이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VIP 티켓은 150만 원, 30초간 1대1 대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는 고민 없이 티켓을 구매했다. 처음으로 박지혜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민주는 37번째 생일을 맞았다. 서아는 아침 일찍 출근하며 간단히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고, 도연은 학원 가는 길에 아빠 방문을 두드리며 작게 말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민주는 고맙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만 남았다. 회사 임원들이 준비한 깜짝 케이크 이벤트도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민주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박지혜의 라이브 방송을 켰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 계세요? 축하드려요. 특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박지혜의 말이 민준을 향한 것처럼 들렸다. 민준은 10만 원짜리 슈퍼챗을 보내며 댓글을 달았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혜가 민준의 후원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다. 민준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후원 금액은 급격히 늘어났다. 라이브 방송마다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슈퍼챗을 보냈다. 박지혜가 민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준은 존재감을 느꼈다. 수많은 팔로워 중에서 박지혜가 기억하는 특별한 팬이 되고 싶었다. 3월 중순, 드디어 팬미팅 날이 왔다. 민준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강남의 호텔로 향했다. 서아에게는 회사 세미나라고 거짓말했다. 팬미팅장에는 100여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들이었다. 민준처럼 30대 중반 남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민준은 자리를 지켰다. VIP 티켓 소지자들은 행사 마지막에 박지혜와 1대1 대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민준의 차례가 왔다. 박지혜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다. 실제로 본 박지혜는 화면보다 훨씬 더 빛났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민준이에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박지혜가 활짝 웃으며 답했다. 민준님,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힘이 나요. 단 30초였지만 민준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팬미팅이 끝난 후 민준은 박지혜가 협찬받은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다. 50만 원짜리 제품이었다. 민준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지만 박지혜를 응원한다는 명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화장품 세트를 옷장 깊숙이 숨겼다. 서아에게 들킬까 봐 조심스러웠다. 4월에 들어서자 민준의 지출은 더욱 과감해졌다. 박지혜가 출시한 굿즈를 전부 구매했다. 포토카드, 키링, 에코백, 심지어 베개 커버까지 총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민준은 이 물건들을 회사 사무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다. 집에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지혜의 라이브 방송은 이제 민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됐다. 저녁 8시에 방송이 시작되면 민준은 어떤 회의도 중단했다. 집에서 방송을 볼 때는 안방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다. 서아가 문을 두드려도 중요한 전화 중이라고 둘러댔다. 5월 초, 박지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독립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내용이었다. 첫 제품은 스킨케어 라인이었고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민준은 최고가 패키지를 주문했다. 가격은 120만 원. 민준은 신용카드를 긁으면서도 망설이지 않았다. 박지혜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회사 일은 점점 뒷전이 됐다.
임원회의에서 민주는 자주 딴 생각을 했다.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CFO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박지혜로 가득했다. 비자금 계좌를 확인한 민주는 깜짝 놀랐다. 8천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4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석 달 사이에 4천만 원을 썼다는 뜻이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합리화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5월 말 서아가 민준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집에 있어도 계속 휴대폰만 보잖아. 민준은 당황하며 답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신규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서아도 바빴다. 부부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도연의 10세 생일이 다가왔다. 8월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에 있을 박지혜의 팬사인회 생각뿐이었다. 이번에는 VIP 패키지가 아닌 더 특별한 스폰서십 기회가 있었다. 민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2024년 6월, 민주는 박지혜의 공식 팬클럽에 가입했다. 월 회비 3만 원짜리 프리미엄 멤버십이었다. 멤버십 가입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오픈 채팅방이 생겼다. 방 안에는 2천여 명의 팬들이 있었다. 대부분 20대 여성들이었지만 민준처럼 30대 남성 팬들도 소수 있었다. 채팅방은 스문의 시간 활발하게 돌아갔다. 박지혜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졌다. 누군가 박지혜를 비난하는 댓글을 발견하면 팬들은 집단으로 신고에 나섰다. 민준도 점차 채팅방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채팅방을 확인하며 박지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평소처럼 채팅방을 확인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민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최태윤이라는 닉네임이었다. 민준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채팅방에서 가끔 유용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었다. 팬미팅 일정, 굿즈 구매처, 박지혜의 스케줄까지. 다른 팬들보다 정보가 빨랐다. 태윤이 보낸 메시지는 정중했다. 민준님, 안녕하세요. 채팅방에서 자주 뵙네요. 항상 지혜 씨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태윤님이 올려주시는 정보 덕분에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태윤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실은 제가 지혜 씨 매니저의 친형이거든요. 동생이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자주 말해요. 특히 민준님처럼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박지혜가 자신을 알고 있다니. 매니저의 친형이라는 태윤의 말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박지혜 씨가 저를 알고 계세요? 태윤이 답했다. 물론이죠. 민준님은 슈퍼챗도 자주 보내주시고 굿즈도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민준은 기분이 좋아졌다. 단순한 팬이 아니라 박지혜 측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팬이 된 기분이었다. 태윤은 대화를 이어가며 민준에 대해 물었다.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떤지. 민준은 경계심 없이 대답했다. IT 스타트업 대표라는 사실까지 밝혔다. 태윤은 감탄하는 듯 말했다. 와, 대표님이시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민준님 같은 성공한 분이 지혜를 응원해 주시니 저희가 든든합니다. 민준은 우쭐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회사에서는 CEO지만 외롭고,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에게 무관심한 존재였다. 하지만 태윤은 민준을 특별하게 대했다. 며칠 후 태윤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민준 형님, 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혜가 요즘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최근에 경쟁 인플루언서들이 지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민준은 즉시 답했다. 정말요?
그건 너무하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태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희가 팬클럽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혜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민준 형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준은 주저없이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300만 원 정도면 한 달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준은 즉시 결정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지혜 씨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태윤은 감격한 듯 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지혜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민준은 태윤이 알려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다. 예금주는 팬클럽 운영진이라는 이름이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았다. 박지혜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송금 후 태윤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덕분에 지혜가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에게도 형님 이야기 꼭 전달할게요. 민준은 뿌듯했다. 단순히 굿즈를 사거나 슈퍼챗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박지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윤은 민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다. 박지혜와 민준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사람. 민준은 태윤을 통해 박지혜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태윤은 그 후로도 민준에게 자주 연락했다. 박지혜의 근황을 전하고 팬클럽 소식을 알려줬다. 민준은 태윤과의 대화가 편했다.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태윤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다. 태윤은 민준의 말을 경청했고 공감했고 위로했다. 민준은 태윤을 친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6월 말 태윤이 또 다른 제안을 했다. 형님, 다음 달에 지혜가 작은 브랜드 콜라보 행사를 준비 중이에요. 스폰서를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얼마나 필요한데요? 태윤의 대답은 간단했다. 일단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죠. 2024년 7월 서아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준은 예전과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식사 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녁 8시만 되면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가 1시간 이상 나오지 않았다. 서아가 문을 두드리면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서아는 변호사였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수없이 봤다. 휴대폰을 숨기고 거짓말이 늘고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는 패턴. 민준의 행동이 정확히 그랬다. 서아는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였다. 결정적 계기는 7월 중순에 찾아왔다. 서아는 부부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천만 원이 설명 없이 빠져나가 있었다. 서아는 민준에게 물었다. 여보, 공동계좌에서 2천만 원 어디 쓴 거야? 민준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거 회사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빌려 쓴 거야. 곧 다시 넣어둘게.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회사 계좌가 따로 있는데 왜 공동계좌를 쓰는지,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지. 서아는 민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행히 부부는 가족 카드를 공유하고 있었다. 카드사 앱에 로그인한 서아는 놀라운 내역을 발견했다. 최근 3개월간 온라인 결제가 수십 건이었다. 화장품 쇼핑몰, 굿즈 판매 사이트, 팬미팅 예매처. 금액도 적지 않았다. 5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합계를 계산하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다. 서아는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었다. 민준이 외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7월 말 서아는 로펌 동료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아세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 때 자주 협력하는 곳 있어. 소개해줄까? 서아는 감사 인사를 하고 탐정 사무소 연락처를 받았다. 다음 날 서아는 탐정을 만났다. 탐정은
50대 중반에 침착한 남성이었다. 서아는 민준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건네며 말했다. 남편 행적을 확인하고 싶어요. 외도 여부와 금전 지출 내역을 파악해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의뢰인께서 의심하시는 특정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서아가 답했다. 평일 저녁 8시 이후, 그리고 주말 오후요. 그때 주로 외출하거든요. 탐정은 2주간 민준을 미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300만 원. 서아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이혼을 준비해야 했고, 다른 문제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다. 탐정은 8월 첫째 주부터 민준을 추적했다. 민준의 동선은 의외로 단순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정 여성을 만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준은 주말마다 강남 일대의 호텔이나 이벤트홀을 찾았다. 탐정이 뒤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는 인플루언서 팬미팅이나 굿즈 판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탐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이 자주 찾는 행사는 모두 박지혜라는 뷰티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탐정은 박지혜의 SNS를 확인했다. 팔로워 120만 명,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민준은 박지혜의 열성 팬이었던 것이다. 8월 둘째 주, 탐정은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다. 민준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만났다. 두 사람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민준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탐정은 망원렌즈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봉투는 현금으로 보였다.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두께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였다. 탐정은 그 남성의 뒷조사도 진행했다. 차량 번호를 추적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다. 이름은 최태윤, 42세, 무직. 과거 사기 전과가 2건 있었다. 탐정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준이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8월 중순, 탐정은 서아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였다. 민준의 동선, 지출 내역, 만난 사람들, 참석한 행사 목록, 그리고 최태윤과의 만남을 찍은 사진까지. 서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외도가 아니라 집착이었다. 30대 중반 남성이 20대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기범으로 보이는 남성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아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다. 이런 걸로? 서아는 중얼거렸다. 이런 걸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 서아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대로 두면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민준과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였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서아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최태윤이라는 남성의 신원과 민준과의 관계를 더 파악해달라고. 8월 말, 도연의 10세 생일이 다가왔다. 서아는 아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날도 외출했다. 박지혜의 팬사인회가 있다는 이유였다. 도연은 아빠가 없는 생일상 앞에서 케이크 촛불을 껐다. 서아는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2024년 9월 첫째 주, 민준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새벽 5시, 민준은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보, 어머님이 119로 실려가셨대. 빨리 병원 가야 해. 민준은 정신없이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준은 3일간 병원을 지켰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서아와 도연도 병원을 오갔다. 민준의 형제자매는 없었기에 모든 결정은 민준의 몫이었다. 의사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향년 66세.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서아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연은 할머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보낸 것이 후회됐다. 지난 몇 달간 민주는 어머니보다 박지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3일장으로 정했다. 첫날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어머니의 옛 동료 교사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민주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상복을 입고 절을 받으며 민주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했다. 둘째 날 오후 장례식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시간이었다. 민주는 빈소 옆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태윤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형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 지금 좀 곤란해. 어머니, 장례식 중이거든. 태윤은 놀란 듯 말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태윤은 전화를 끊지 않았다. 형님,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인데? 태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스폰서 계약 문제로 소송을 당할 위기예요. 상대방이 계약 위반이라며 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태윤이 다시 말했다. 오늘 안에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지혜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형님만 믿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장례식 중이었다. 하지만 박지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태윤은 계속 말했다. 형님,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내줄게. 민주는 상복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서아는 민준을 발견하고 물었다. 여보, 어디가? 민주는 얼버무렸다.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 서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어머니 장례식 중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급히 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으로 갔다. 다행히 은행은 문을 열고 있었다. 민주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5천만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 물었다. 고액 현금 인출이시네요. 미리 예약하셨나요? 민주는 초조하게 답했다. 아니요. 지금 급해서요. 가능할까요? 직원은 상복을 입은 민준을 보며 눈치를 챘다. 장례식 비용이신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민주는 5천만 원이 든 두꺼운 봉투를 받았다. 민주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은행을 나섰다. 태윤이 지정한 장소는 장례식장 근처 카페였다. 민주는 카페에 도착해 태윤을 찾았다. 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 봉투를 건넸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지혜 씨, 잘 부탁해. 태윤은 감격한 듯 민준의 손을 잡았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한테 꼭 전할게요.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빨리 해결하고 지혜 씨한테 힘내라고 전해줘.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카페 밖에서 탐정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주는 빈소 앞에 앉았다. 서아가 차갑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주는 피곤하다는 듯 답했다. 급한 업무 처리했어. 서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서아는 이미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민준이 은행에 간 것도 태윤을 만난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아는 탐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다. 상복을 입은 민준이 카페에서 태윤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서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의 장례식 중에 상복을 입은 채로
사기범에게 돈을 건넸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례가 끝나는 대로 민준과 마주 앉기로 결심했다. 2024년 9월 7일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났다. 발인을 마친 민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민준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민준과 서아만 남았다. 서아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는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아는 파일을 민준 앞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거 봐.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 서아가 답했다. 당신이 지난 몇 달간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 민준은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박지혜의 팬미팅 참석 사진이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카페에서 태윤을 만나는 사진, 은행에서 나오는 사진, 상복을 입고 태윤에게 봉투를 건네는 사진까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설 탐정 고용했어. 당신 뒤를 2주간 쫓았거든.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서아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외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더 한심한 일이더라. 28살짜리 인플루언서한테 빠져서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었어. 그것도 사기꾼한테 당하면서. 민준은 변명을 시도했다. 아냐. 오해야. 박지혜 씨를 돕는 거였어. 태윤은 박지혜 매니저의 친형이라고. 서아는 비웃었다. 친형. 민준아, 정신 차려. 최태윤이라는 사람은 사기 전과자야. 탐정이 신원 조회했어. 2번이나 사기죄로 실형 살았던 사람이라고. 민준은 멍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태윤은 나한테 항상 친절했어. 지혜 씨 이야기도 자주 전해줬고. 서아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겠네. 사기꾼들은 원래 그래.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태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어. 우리는 친구였다고. 서아는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총 얼마나 줬는데?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아가 다시 물었다. 몇 천? 아니면 몇억?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봤어. 서아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가 계산해봤어. 카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다 합치면 7,800만 원이야. 민준은 숨이 막혔다. 7,800만 원. 민준은 그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다. 서아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 장례식 중에 5천만 원을 더 줬잖아. 상복 입고 장례식장 빠져나가서 은행 가고 카페에서 봉투 건네고.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준은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지혜 씨가 소송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서아가 소리쳤다. 박지혜. 당신이 박지혜한테 직접 연락해 본 적이나 있어? 민준은 침묵했다. 서아가 다시 물었다. 한 번이라도 박지혜 본인한테 확인해봤어? 태윤이라는 사람이 정말 매니저, 친형인지, 소송이 정말 있는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태윤을 무조건 믿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혜의 SNS를 보여줬다. 내가 박지혜 소속사에 전화해봤어. 최태윤이라는 사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람 모른대. 박지혜 매니저는 여자고 오빠도 없대. 당신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민준은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태윤은 거짓말쟁이였다. 박지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기꾼이었다. 민준이 지난 몇 달간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태윤은 이미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 민준은 주저앉았다. 서아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 재산분할 협의하자.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 당신 어머니 장례식 중에 상복 입고 사기꾼한테 돈 갖다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서아는 도현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들은? 도현이 생각은 해봤어? 10살 생일날 아빠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각지에 팬사인회 갔잖아. 아들 생일보다 인플루언서가 더 중요했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서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나는 오늘부터 도연이랑 친정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민준이 서아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서아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생각 끝났어. 당신 회사에도 연락했어. 이사회에서 당신 행적 알고 있어. 대표 자리도 위태로울 거야. 서아의 말대로였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 이사회에 소환됐다. CFO가 물었다.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민준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아빠를 외면했고, 회사에서는 신뢰를 잃었다. 민준은 혼자 남은 집에서 박지혜의 SNS를 다시 확인했다. 박지혜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민준은 댓글을 달았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수천 개의 댓글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2024년 10월, 민준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이사회는 민준의 대표직을 유지시키되 경영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CF와 CO가 실질적 경영을 맡고 민준은 명목상 대표로만 남았다. 회사 내에서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했다. 직원들은 민준을 피했고 임원들은 민준의 의견을 무시했다. 서아는 친정에서 도연과 함께 지내며 이혼 조정 신청을 준비했다. 10월 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서아는 재산분할 비율로 40%를 요구했다. 민준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도연의 양육권은 서아가 갖기로 했고 민준은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을 예정이었다. 민준은 혼자 남은 집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회사에는 형식적으로 출근했고 저녁에는 박지혜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여전히 박지혜에게 집착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지혜 자체에 대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11월 초, 박지혜가 자신의 SNS에 중요한 공지를 올렸다. 최근 일부 팬분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악의적 스토킹, 허위 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선을 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지 아래에는 변호사 사무소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공지를 읽으며 불안해졌다. 박지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민주는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지혜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들었다. 민주는 박지혜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박지혜 씨의 오랜 팬입니다. 법적 대응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속사 직원은 당황한 듯 답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도움은 받지 않습니다. 전문 법무팀이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도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요?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박지혜의 변호사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면 어떨까? 민주는 공지에 적힌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박지혜 씨의 팬입니다. 법적 대응 비용을 제가 지원하고 싶은데요. 변호사 사무소 직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의뢰인의 비용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주는 좌절했다. 박지혜를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박지혜의 소속사 앞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한 것이다. 송금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박지혜 씨를 응원합니다. 법적 대응 비용으로 써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박지혜 씨를 지지하는 팬입니다. 하지만 송금은 실행되지 않았다. 민준의 계좌가 동결됐기 때문이다. 서아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민준의 재산 처분을 제안했다. 민준은 당황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왜 송금이 안 되는 겁니까? 은행 직원이 답했다. 고객님, 계좌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거액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민준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내 계좌를 왜 동결시킨 거야? 서아는 냉정하게 답했다. 당신이 또 이상한데 돈 쓸까봐. 법원에 신청했어. 이혼 조정 끝날 때까지 당신은 재산 처분 못해. 민준은 분노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 서아가 답했다. 부부 공동 재산이야. 당신 혼자 돈이 아니라고. 민준은 절망했다. 박지혜를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다. 민준은 회사 비자금 계좌를 떠올렸다. 아직 남은 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비자금 계좌도 이미 바닥났다. 7,800만 원을 쓰면서 모두 소진한 것이다. 11월 중순, 민준은 집에서 쫓겨났다. 서아가 법원을 통해 주거 분리를 요청했고 법원은 민준에게 집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민준은 짐을 싸서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방이었다. 타워 팰리스 62층에서 살던 민준에게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도연은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민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도연은 받지 않았다. 한 번은 도연이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말했다. 도연아, 아빠야. 잘 지내니? 도연은 차갑게 답했다. 저 바빠요. 끊을게요. 민준은 애원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도연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준은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됐다. 임원회의에서 민준의 발언권은 사라졌다. CFO가 민준에게 말했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냥 참석만 해주세요. 민준은 자신이 이미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회사는 민준 없이도 잘 돌아갔다. 11월 말, 민준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혼 조정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는 민준을 우울증과 집착장애로 진단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민준은 매주 병원을 찾았지만 박지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25년 2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최종 확정됐다. 민준은 재산의 40%를 서아에게 넘겼다. 구체적인 금액은 약 280억 원이었다. 회사 주식, 일부와 부동산, 현금, 자산을 합친 금액이었다. 도연의 양육권은 서아가 갖고 민준은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다. 양육비는 월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혼 조정 당일, 민준과 서아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아는 민준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잘 살아. 앞으로 도연한테 연락할 때는 미리 저한테 알려줘.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알았어. 도연, 잘 부탁해.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민준은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법원을 나섰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사회는 민준의 대표직을 공식적으로 해임하고 새로운 CEO를 선임했다. 민준은 일반 임직원으로 강등됐다. 직함은 고문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었다. 민준이 만든 회사였지만 이제 민준은 그저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 민준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았다. 상담사는 민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민준은 상담실에서 입을 열었다. 제가 왜 박지혜한테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상담사가 물었다.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은 천천히 말했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한 회사, 변호사 아내, 똑똑한 아들. 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했어요.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고 아들은 저를 ATM처럼 대했죠. 회사에서도 전 CEO가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았어요.
민주는 계속 이어갔다. 박지혜의 영상을 볼 때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슈퍼챗을 보내면 제 이름을 불러줬고 팬미팅에서 만나면 저를 알아봐줬어요. 착각이었지만 그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알아요. 박지혜는 저를 몰랐어요. 제 이름을 부른 건 단지 후원자 관리였을 뿐이죠. 태유는 사기꾼이었고 제가 바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는데 저는 환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2월 중순 민주는 박지혜의 SNS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박지혜의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팬클럽에서 탈퇴했다. 라이브 방송 알림도 껐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저녁 8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참았다.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갔다. 민주는 박지혜를 찾아가지 않았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다. 박지혜는 여전히 SNS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는 박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3월 초 민주는 도연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혼 후 처음 있는 면접 교섭이었다. 민주는 도연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이 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서아가 답했다. 도연이가 아빠 만나기 싫다고 해서요.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아빠를 거부했다. 민주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민주는 카페를 나와 도연의 학교 앞으로 걸어갔다. 마침 학교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학교 문을 나섰다. 민주는 멀리서 도연을 찾았다. 도연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려다가 멈췄다. 도연은 행복해 보였다. 아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 민준이 나타나면 도연의 웃음이 사라질 것 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을 바라만 봤다. 도연은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친구들과 함께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천천히 학교를 떠났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30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 아들과의 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 민주는 박지혜라는 환상을 쫓으며 현실을 외면했다.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민주는 원룸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상담사가 준 과제였다. 당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어보세요. 민주는 펜을 들고 생각했다. 첫 번째로 적은 것은 도현과의 관계 회복이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치료 지속이었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제 역할 찾기였다. 민주는 10가지를 다 채우지 못했다.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방향은 정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기로. 도연이 언젠가 아빠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민주는 스스로를 바로잡기로 했다. 민주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고 있었다. 민준의 삶도 언젠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할 수 있었다.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걸 가졌을 때 정작 중요한 걸 잃고 있었어요. 이제야 보이네요. 너무 늦었지만. 민주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